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용 잘 안 보이셔도요. 어차피 저기다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원래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종이 인쇄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코팅까지 돼 있어가지고 인쇄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돈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보셔도 되니까 잘 안 보이시면 그 내용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로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코가 잘못 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예, 입시일만 한 16년째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저기가 내후년 말씀하셨는데 내후년에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뭐가 공부 매년 새로 해야 돼요. 전 대학 졸업하면 공부 안 할 줄 알았는데 회사 와서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입시 관련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원장님 말씀하신 서초 메가스터디 건물에 대입 컨설팅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수시 컨설팅 이제 시작되는데 고3 아이들 이제 원서 접수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때문에 이제 많이 등록을 해서 저는 이제 이번 달 말만 되면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일만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 갔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우리 애가 밥 먹다가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오세요 이러게 해요. 또 오세요. 옛날에 그 광고 기억나시죠? 예.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얼굴 그때밖에 못 보니까 참 입시가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훨씬 더 많은데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어머니, 아버님이 공부한다는 게 참 많이 안쓰럽거든요. 그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핵심만 딱딱딱 찍어서 기억하실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주제는 이거잖아요. 대입 합격을 위한 고1, 2 생기부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일단 여기 초점을 맞출 건데 그 전에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이제 원장님도 수능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쉬운 수능의 수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98학번입니다. 98학번. 97년도 수능 역대 최대 불수능이었어요. 98년도가 역대 최악의 물수능이었습니다. 고난도 문제 킬러문항 만점자가 나오진 않았고 그 당시 킬러문항의 개념도 없었는데 전국 평균이 40점이 올랐어요. 전국 평균이. 제가 학교 올라가는데 수능 채점 끝나고 다음날 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공부 좀 대충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 만점 받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만점? 나 하나 틀렸는데? 네가? 애들이 다 웃고 있어요. 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우는 애가 없어요. 간혹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걔는 큰일 난 거예요. 걔는.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인플레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또 사교육이 또 이런 말 할 줄은 모르겠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갈 수 있고 상위권 학생 최상위권 도약할 수 있거든요. 정말 피 보는 건 최상위권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변별은 됩니다. 어차피 정시 소수점 차이 나도 점수 차이 나는 거니까 어차피 변별은 돼요. 문제는 죽을 또 살동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그놈의 킬러문항 때문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탁인데 제발 오해는 하지 마실 게 킬러문항 안 나온다고 쉽게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완벽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전교 1등 하던 만큼 죽을 도 살동하면 너도 걔네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걔네들보다 덜해도 걔네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2년 전에 수능 수학 과목에 만점자가 2,700명이었어요. 그때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점자가 2,700명이었다고요. 그만큼 의대 영풍이라서 이과들 수학 잘하는 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능은 30문제 중에 28문제가 쉽게 나오고 2문제 또는 3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서 다 맞은 만점,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시험이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작년 6월부터 어떤 기조가 있었냐면 초고난도 문제는 빼고 중상난도 있는 문제를 여러 개를 배치한다예요. 그럼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상위권 입장에서는 쉬운 시험입니다. 이게 뭐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위권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능 시험을 작년 수학을 치고 나왔을 때 인터뷰를 하더니 애들이 다 수학이 어렵대요. 다 어렵대요. 근데 상위권은 다 쉬웠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중위권, 하위권 애들은 어렵대요, 그냥.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만점자가 재작년에 어려웠을 때 2,700명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만점자가 9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900명대밖에 안 돼요. 만점자가 줄었죠.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1등급, 2등급 받는 인원은 늘었어요. 쉬운 수능이 맞았죠. 그런데 중상난도를 여러 개 배치하니까 그래도 변별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초고난도 킬러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상난도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 98년도 수능이었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사담인데 저 당시에 이제 수리탐구 2라고 해서 120점 만점에 사회랑 과학을 다 보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12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거 70점 넣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70 넣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모의고사는 역대 최악의 불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 때문에.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원칙대로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냥 전교 1등 따라하는 대로 같이 그 친구한테 일말 하면 되게 긴데 간략하게 말하면 그냥 전교 1등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 친구가 제 반에서 계속 제 반을 계속 따라다니까 걔가 맨날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걔 때문에 반에서 1등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걔 따라가 했어요. 걔가 시킨 대로 했다고. 정말로 교과서 위주로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점수 안 나와도 계속 수능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도 100점을 못 넘겼는데 수능 시험 때 대박 나가지고 그게 상위 0.64%였거든요. 0.64%였어요. 그 수리탐구 2가. 그걸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공부 제대로 하면 너도 걔 따라 할 수 있다. 가 되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걔보다 적게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수능 얘기를 강조한 이유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입시에서 수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1학년 학부모나 학생 계세요? 1학년, 2학년, 설마 3학년 안 계시겠죠, 그죠? 설마 재수생이나 그죠? 그래서 주제는 제가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에 관련된 학생부 전형 중심의 얘기를 할 거고 참고로 그 PT에 보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컨설팅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기 없는 내용들 이게 말씀 못 드린 내용 거기 있을 거니까 그거 나중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저는 학생부 전형에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학생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1학년부터 3년 동안 앞으로 나 2학년 남아 있는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내가 입시를 대입 준비해야 되냐 그런 로드맵 같은 거 크게 한번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 종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꼭 수능이 걸리거든요. 수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수능 얘기를 정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대로 하면 성적이 나오는 게 올해부터 그럴 거다. 그러니까 계속 수능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1학년은 이제 뭐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겠지만 저는 1학년 친구를 만나면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닥치고 내신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내신만 따라. 일단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신은 교과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에서예요. 그리고 내신은 수능의 기본입니다.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수능이 좋을 리가 없어요. 아니 이 고등학교는 보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내신이 한 4등급 이제 수능은 한 1, 2등급 나오는데 그게 학교 수준이 이제 거기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내신 경쟁은 밀리는데 전반적인 학업 능력은 그 학교가 좋으니까 수능은 잘 나오는 거라고요. 그 친구들도 내신 4등급 받는 애가 3등급 받는 애보다 수능이 안 나옵니다. 똑같아요. 내신은 수능의 기본이고 좀 엄밀히 말하면 내신은 지식을 쌓는 과정인 거예요. 수능은 지식을 쌓은 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1학년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신만 따라 봅니다. 내신만 따라.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여유가 좀 되면은 이걸 좀 이해해라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1학년 때는 비교과를 엄청나게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1학년 때는 워밍업 한다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비교과의 진짜 핵심이 2학년 때이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공부하는 거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2학년 때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비교과라는 게 뭐고 우수한 게 어떤 거고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내가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이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고 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럼 이제 그 대비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이 두 가지를 크게 요구하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지금이에요. 2학년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본 분도 계실 건데 1학기를 지금이에요. 3학기 정도 끝나고 나서 3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내신이 3개 학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뭔가 활동했던 내용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봤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결산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내 목표가 여기인데 이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내가 도대체 뭘 더 강점이 있는 거냐? 내 목표가 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내신 경쟁력 있어. 교과로 목표 달성할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내신에 몰빵. 근데 수능 체제는 얼마나 정보되지? 수능 공부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결정하고 나 학종 괜찮은 것 같아. 내신도 비교과도. 그러면 이걸 더 보완하려면 어디가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 수능 최저 기준에 비해서 수능 공부도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목표는 높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수능 공부해야 돼요. 그럼 수능 성적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수능 커리를 어떻게 타야 될까? 라는 결정하기 가장 적기가 2학년 1학기 마치고 옵니다. 가장 적기가. 근데 좀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쯤 해도 엄청 늦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2학년 1학기 그래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단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2학년 시기다. 그리고 이때하고 이때는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게 딱 단절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1학기까지 내신을 어디쯤 만들어야 돼? 나는 수시에 몰빵해서 수시에 승부를 봐야 된다. 나는 그냥 여러분 2학년 여름방학도 준비해서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그냥 수능 몰빵. 3학년 1년 내내 그냥 수능 몰빵. 또는 나는 수능도 잘 나오고 내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챙겨보자. 뭐 이런 얘기. 그런 결정을 하는 게 2학년 때 이 진단을 바탕으로 3학년 때 내가 이제 해야 될 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 연습장을 어떻게 쓸 거냐, 정시세장을 어떻게 쓸 거냐, 예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1학년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제가 꼭 하는 게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자 그래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딜가 목표 대학일 수도 있고 목표 학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든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둘 다 있으면 땡큐지만 목표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내신으로 그 대학 가려면 몇 점 나와야 돼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수능으로 그 대학 가려면 몇 점 나와야 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성적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루려면 이게 결정이 되고 목표 학과가 결정이 되면 내가 앞으로 동아리는 어딘 걸 들어야 돼? 어떤 동아리 들어야 돼? 자율활동할 때 어떤 거 해야 돼? 세특할 때 어떤 거 해야 돼? 아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건 솔직히 밝혀도 상관이 없어요. 목표학과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없으면 고랍하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친구를 봤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방과 가고 싶은데 풍물패 동아리를 3년 내내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리더십이라도 보여주자. 너 지금 동아리 장이니? 동아리 장이래. 그래 그거라도 보여주자야. 풍물패 잘하면 미디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발 이거 하나만 좀 가져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닥치고 내신해 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효과 방향성이라는 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이제 결과가 쌓이잖아요. 한 3개학기 결과가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이 얼마야? 등급 추이가 이래. 상황을 봤더니 나는 교과 전형으로는 이 정도 내신이면 한 건동쯤 쓰는 건 문제없어 보여. 내신 성적이 상승세기도 하고 수학과학이 평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중앙대 학종 쓰는 것도 불가능까지는 아니구나. 근데 써봤자 중앙대 이상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수능은 100분위 평균 한 89에서 91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딱 경희대 수준이다. 정시엔 경희대 좀 갈 수 있겠네. 비교과를 읽어봤더니 생명과학으로 잘 맞춰놨어. 라는 결론이 딱 나오면 여기서 이제 목표 더하기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목표가 의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능 파야 됩니다. 수능 빼면 답이 없잖아요. 수시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을 안 하고 목표를 정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가다 보면 목표도 막 흔들리면은 그냥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이렇게 되다가 그냥 성적도 나중에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게 있어야 얘기 된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내가 목표다. 생명과학 가면 돼요. 중대 이상만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났어. 그러면 아니 이 친구는 수능이 경희대 수준이고 학종은 최대 중대까지 도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야 내신 더 끌어올려. 비교과 보완해야겠다 야. 수능으로는 정시에 마지노선이 경희대쯤이니까 당연히 경희대 이상으로 수시 학종 쓰면 되겠네. 도전! 고대 수능 체제는 맞추나? 그걸 따져보고. 근데 이럴 일은 없거든요 절대로. 그건 목표가 건데 그럴 일은 없는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거든요. 처음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연고대가 성적이 나오면 그럼 의대는 어떻게 좀 만들까요? 이런 게 학생들이고 어머님 아버님이시고 저도 그래요. 의대가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메이저 의대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럴 일은 절대 없는데 이 친구라면 건대가 목표? 아니 그냥 교과 써도 될 것 같거든요. 학종도 무난하고 수능이 이미 경희대 수준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수시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정시까지 안 간다. 수능 한 번 시험으로 모두 결정난 거 자기 불안하다. 안 되겠다. 그러면 교과로 안정파 한 건동 좀 찍고 그 위로 경희대, 중대 다 그냥 상향으로 학종 다 쓰는 겁니다. 예, 수시 몰빵.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몇 과목 정도 수능 공부할까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그리고 이제 수시 때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 6장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중에 3학년 때 되시면 아마 이런 결정을 하실 건데 수시 6장 원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어디까지 높일 거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마지노선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마지노선이냐. 그걸 딛고 일어나야지 위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교과 무조건 써야 될 걸요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써야 돼요. 나중에 수능이 안 나오면 차라리 수능 성적이라 좋으면 내신 비교과 다 개판이라도 저는 상위권들 다 질러요 그냥. 그래서 의외의 결과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학종이라는 게 워낙에 불확실성이 커서 그래요. 워낙에. 근데 이게 마지노선을 밟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면 그 이제 위로 쓸 카드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사례예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높아요. 수능은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 일단 내신으로 B대학은 무난하니까 B부터 그 위로 교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전제 이렇게 나온다는 친구는 요 대학보다 한 레벨 위를 학종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내신 성적상. 그럼 여기까지 학종 도전하자. 근데 여기서 상위권 학과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긴 논술로 하나 도전할까? 가 되는 거고 내 마지노선은 이거기 때문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이 더 낮은 대학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내가 교과 최저를 못 맞추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학종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아래쪽 대학까지 하나쯤 보는 보험으로 쓸까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교과 마지노선이 높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정확하게 반대. 재수생들이 대부분이래요. 재수생들이 수능 마지노선이 높아. 난 정시로 갈 대학이 교과나 종합으로 갈 때보다 훨씬 높아. 이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논술 쓸래 말래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아 논술 대비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친구는 되든 말든 학종을 다 전제라 그래요. 대신에 수능 변수가 있는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으로만 다 상향 지원해서 그냥 잊어버려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능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 이건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수시 6장 다 버리기 싫으니까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으로 비슷한 수준보다 그 아래까지를 보험성 지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시 납치가 안 되는 걸로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지노선을 어떻게 결정했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고 그 마지노선은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정시 수능 전형으로만 하게 됩니다. 나 뒤에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요건 제가 뭐 지금 말씀 안 드릴 건데 유튜브 채널 보면 나올게요.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냥 무난하게 원서 쓴다. 1승 1무 1패 전략.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적당히 하나는 좀 낮춰서 그래서 무난하게 쓴다. 저 재수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안정지원 해야 됩니다. 2장 낮춰 쓰고 하나는 적당하게. 저 이번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향 지원하고 잊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수능 공부 더 할 겁니다. 그럼 그냥 3배 전략 가는 거예요. 그때 경쟁률도 보고 온갖 복잡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때가 생각하시면 될 문제.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요 수시 마지노선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정시는 수능으로 뽑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뭐 이건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저는 일단 교과 종합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건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대입 전형이라는 거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대표로 말하면은 선시험 후지원 제도,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있고, 예측이 용이한 전형이 있는 반면 예측이 참 어려운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 아니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조심히 전형을 바라봐야 된다.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실기 특기자 전형은 옛날에는 진짜 특기자 전형이라고 존재했는데 요즘 그게 많이 축소됐고 사실상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량평가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전형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생각할 건 좀 있어요. 생각할 건 좀 있는데 근데 예측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능과 학생부 교과처럼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이 전형은 선시험 후지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손에 들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논술은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건 맞는데 내가 논술 몇 점 맞을지 알고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재수생 때 주로 논술을 많이 쓰는데 6장 논술 써가지고 6장 다 붙으신 건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하면서 한 명 봤어요. 한 명. 그게 진짜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6장 써서 6장 다 붙은 애 보고 논술로. 근데 대부분 다 6장 쓰면 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한 장 붙거나 한 장 붙어도 박수 쳐야 돼요. 정말.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전형이고 경쟁률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약속 논술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하고 선시험 후지원 제도인 이 두 가지의 전형이 마지노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전형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통상 일반 고3 학생들은 교과와 수능을 동시에 보는데 어느 학교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로 교과 전형으로 마지노선을 많이 잡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꼭 쓸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재수생들은 다 수능으로 마지노선을 보통 잡습니다. 이게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전국의 모든 대학을 놓고 보면 교과를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이건 전국의 모든 대학들만 다 뽑았을 때 얘기고요.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 안 망하려면 애들 귀찮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지원 원서만 내 끝이야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과로 많이 뽑아서 그런 거고, 서울 주 상위권 대학은 원래 학종으로 제일 많이 뽑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약간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우수한 아이들을 선점하는 거지 자사 특목고를 뽑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학종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선점할 수 있는 게 대학들 목표이기 때문에 학종을 많이 뽑았던 거예요. 연세대 사정관들은 목표가 타도 서울대입니다. 어떻게 얘가 서울대 자원일 거라 생각이 들면 뽑아요. 심지어 얘 괜찮은 자사고인데 내신 낮은 친구는 안 뽑아요. 연대는 오히려 얘 괜찮은 자사고인 거 맞는 거 같은데 내신 낮네. 너 안 뽑아. 너 어차피 정시로 올 거잖아. 그지? 그게 연대의 마음이에요. 진짜로 정시로 오거든 나중에. 그 강남에 보면 세화고 있잖아요. 연대 잘 갈 것 같잖아요. 수시 학종으로 못 갑니다. 안 뽑아요. 연대에서 세화고는 안 뽑지도 않아요. 너네 정시로 올 거잖아. 그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수한 애들을 선점할 수 있는 게 학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건데 여차여차 이후로 정시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정시는 수시 2월까지 포함하면은 인원이 45%를 넘어갈 거다. 정시가 기회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제발 수능 최저 기준을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해야 되고, 내가 수시에 교과 종합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가는데 꿈이 높으면 빨리 수능 공부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놈의 재수생들 때문에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야, 날 위한 전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과 종합을 끝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욕심을 높이고 그걸 바꾸려고 들지는 않잖아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근데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2학년 1학기 마치고가 적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능 파라. 아니 그때부터 수능 파면 재수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 꿀리는 거 없다 예요. 사실 요 뒤에 있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저 뒤에 보면 아까 수능 얘기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적 왜곡에 주의하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학력평가 시험은 전국의 모든 고3 아이들, 고등학생들만 시험 보고 모든 애들 다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시험 대충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점수에 비해 100분위가 턱도 없이 높게 나옵니다. 점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학 원점수 66점인데 2등급 나온다니까요. 66점 어떻게 2등급이 나와요? 수능 때 4등급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원점수에 비해 100분위가 턱없이 높게 나오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생 반수생 껴드니까 성적 내려가니까 그걸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원래 위치가 그거였는데 자기 원래 위치가. 그걸 올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고 물으면 아니 없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할 게 없으니까 재수생 때 수능 공부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놈도 있어요. 오른 놈들도 많아요. 그럼 1년 전에 올라도 되는 건데 왜 굳이 1년 있다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내가 꿈이 높아. 교과 종합으로 좋은 데를 못 가. 그 생각이 들면 지금 정시로 뽑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시기에 게다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기회라니까요, 오히려. 걔네들만큼 제대로 공부하면 걔네들만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수능 공부해야지, 2학년 때부터라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교육열이 좀 심한 동네 가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미리미리 반 바꾸고 이건 의미 없으니까 바꾸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럼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목표를 낮추든가. 근데 목표를 안 낮추면서 방식이 또 안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3학년 올라와서 딱 봤더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원서를 쓰는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려고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수능 공부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일단 교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고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그래요. 내신만 갖고 뽑아요. 그다음에 교과 내신 가지고 면접까지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연대는 참고로 내년부터 면접 폐지인데 올해까지 이게 올해 기준이라 그렇게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종처럼 서류가 반영되는 전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과의 탈을 쓴 학종, 학종의 탈을 쓴 교과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고대 학종, 고대 학교 추천, 그다음에 경희대 고교인계, 지금은 고교 추천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다음에 건대 동대, 뭐 KU 학교 추천, 그다음에 그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전형들이 대표적으로 학종의 탈을 쓴 교과 전형이거든요. 이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내신 변별력을 극단적으로 줄여놓고 비교과 서류 변별력을 높여놔요. 그러니까 내신 변별력이 한 70%, 뭐 서류 변별 30% 명목상 그렇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올 1등급 받으나 올 2등급 받으나 올 3등급 받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신에서. 심지어 내신도 어떻게 반영하냐면 문과는 국수영사, 한국사, 이과는 국수영과 한국사 중에 아무거나 잘 본 거 10개예요. 아무거나 잘 본 거 10개. 그렇게 반영하면 성적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10과목 뽑았는데 그게 올 1등급이거나 올 2등급이거나 올 3등급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점수가 다 소수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머지 30% 서류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학종입니다. 이거. 서류가 매우 중요해요. 건국대 옛날 요즘은 이제 건대가 좀 덜하긴 하는데 옛날 건대 입결 보면은 KU 학교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 양 방식이 그래요. 등급 점수가 되게 작거든요. 막 4등급이 붙고 막 그래요. 봤더니 자사고예요. 이교과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건대가 특히나 자사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대학이 있긴 합니다. 뭐 매년 한 300명씩 건대를 학종으로 써요. 과거 애들이 매년 300명씩. 그래서 분원해 보면 사회환경 시스템 공부 8등급, 수학과 7등급 막 붙어요. 최하 성적이 그거래.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도 5등급인데 한번 수학과 써볼래? 8등급이 붙었대 막 이래요.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이 혹시 이거 3학년 입시 처음 하시는 분이냐? 맞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아마 이거 보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니다, 이거 과거에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좀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내신 성적이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 중요한 전형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중요해서 이놈의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오만 변수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 웬만하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내신이 조금 후달릴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연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갖고 눈치 확장 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 최저가 높은데 경쟁력이 좀 낮아? 그럼 빵꾸. 최저 돌렸더니 추합 돌렸더니 막 저 밑에 막 이상한 애들 붙고 막 그런 것들이 교과 전형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의대도 그래요. 옛날에 전북대 의대가 수능 최저 기준에 삼합사로 갑자기 올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인원도 얼마 안 뽑아서 이제 쫄아서 아무도 안 썼거든요. 경쟁률이 낮았어요. 최저 기준 딱 충족하고 충원 돌렸더니 3등급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 년도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듯이 성적 올라갑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게 교과 전형이고 그게 정시 수능 전형도 그래요.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3명인가 4명 뽑았어요. 정시에.
와, 살 떨리잖아요. 정시에 정말 살 떨립니다. 저는 원서 세 장밖에 못 쓰잖아요. 살이 막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마감 당일까지 한 놈 썼어. 와, 얘는 간땡이가 아주 대박이네다. 근데 이제 마감 치고 봤더니 일단은 정원은 넘었거든요. 충원 돌렸는데 마지막부터 내가 고대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애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연도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초장부터 경쟁률이 그냥 하늘 치를 줄 모르고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입결 딱 봤더니 의대 밑이었어요. 의대 바로 밑에. 수학교육과가.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 특정 측면도 있고 의외의 변수도 많이 나오는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조금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3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또는 1개 학기 성적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꼬리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건 저희 센터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 전교과 성적은 얼마예요? 국수영사과는 얼마예요? 국수영사는 얼마예요? 국수영과는 얼마예요? 국어는 얼마고요? 수학은 얼마고요? 영어는 얼마고요? 사탐은 얼마고요? 과탐은 얼마예요? 라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거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내 목표 대학은 정해져 있으면 아까 내가 목표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대가 거기가 지원이 가능한 성적이냐를 가늠할 때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 고대가 이래요. 주로. 근데 웬만하면 다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번 거점 국립대나 몇몇 대학들은 국수형 사과를 반영하는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원래 국수형사, 국수형과인데 국수형 사과로 바꾸고 막 그랬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국수형 사과로 보자.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그런 대학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내년 내후년 되면. 그래서 국수형 사과로 보는 대학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문과이과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국수형 사과 내신 얼마야? 그러면 문과 학과 중에 어디, 이과 학과 중에 어디 최저만 그 기준에 맞추면 돼요, 그냥. 예, 내가 계열이 문과인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국수형 사과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국수형사, 국수형과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좋은 대학은 그냥 전과목 다 봅니다. 그냥. 근데 지금 노리면 안 되는 대학들은 전과목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 건 뽑아서 반영해요. 대표적으로 덕성여대 교과전형이 그렇거든요. 덕성여대 교과전형은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전과목 다 보는 겁니다. 국수형사 또는 국수형과를 전과목 다 보는 전형이 있고 한 개는 추천받는 전형인데 추천받는 전형이 참 전과목을 다 보네요. 저도 헷갈려요. 추천받는 전형이 전과목을 다 보는 전형이에요. 그건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과목 뽑아 반영하는 교과 전형인데 그건 추천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뽑아 반영하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은 퉁 4가지 카테고리에서 잘 본 카테고리 3개를 뽑아내요. 평균이 제일 좋은 3개 카테고리를 뽑아내. 그런데 3개를 뽑았잖아요. 그게 국수형이라 칩시다. 그럼 국수형 중에서 국어 잘 본 거 4개, 수학 잘 본 거 4개, 영어 잘 본 거 4개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심지어 약대도 이렇게 뽑아요. 그럼 약대 합격자 성적이 얼마일까요? 1.0입니다. 1.0. 약대 그 처음 뽑았을 때 그랬어요. 이거 누가 봐도 1.0이다. 입결 발표 때 아니 다를까 1.0이에요. 그래서 그땐 관건이 뭐냐면 동점자를 갈라내는 기준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처음 약대 뽑았을 때 덕성여대 그거 보고 이건 누가 봐도 1.0이다. 여학생 제가 3명 기억나는데 3명 중에 2명은 1.0이 나왔고 1명은 1.0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0 안 나오면 그치 뭐 넌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데 내가 지금 1.0만 이미 2명을 쓰거든. 안 된다니까. 근데 쓰려면 써라 모르겠다 나는. 그러고 넘겨고 그 1.0 중에서 또 1명은 내가 봤을 때 넌 좀 불안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써야 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점제 가라는 기준이 진짜 골 때립니다. 보통은 뭐 수학 내신 좋은 친구, 국어 내신 좋은 친구 이런 게 일반적인데 화투 이수 했냐 안 했냐를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생투 이수 했냐 안 했냐를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화투의 성취도, 생투의 성취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골 때리더라고 진짜. 이게 이렇게 골 때리게 해놨지? 희한하네 얘네들. 비슷한 데 또 있어요. 순체형대 의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순체형대 의대가 내신을 다 의대인데 그냥 잘 본 카테고리 3개 전과목이에요. 문과에가 써도 됩니다. 근데 어떤 서울대 쓰겠다는 문과에가 왔어요. 순천에서 지금 교체해봤더니 내신 1.0이에요. 야 1.0인데 이거 수저야. 심지어 영어가 1등급이네. 가자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것도 내신이 1.0일 거거든요. 근데 동점자 갈라내는 기준의 첫 번째가 영어입니다.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과인데 영어는 1.0이야. 야 짱이다. 대신에 수능체도 맞추기 어려울 거야.
이과는 4, 8, 이과는 2등급 다 나와야 되는데 문과는 다 1등 나와야 돼. 아, 뭐 이과가 1, 2, 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과는 1, 2, 1, 2 나와야 되고 문과는 올 1이 나와야 돼요, 수능에서. 그래야지 그게 최적의 충족이에요. 그게. 근데 너 할 것 같잖아. 너 어차피 카드 한 장 남는데 쓰자. 아, 붙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학마다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하지 않으면 그 많은 방식들 다 뒤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시라. 전교과 반영하냐, 국수영사가 반영하는 곳이냐, 반영 과목은 전 과목이냐, 1번 뽑아 반영하냐.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의미가 없을 텐데 옛날에 고대가 아주 지랄맞게 뽑아서 이게 좀 이슈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슈가 없어져서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은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옛날에 고대는 이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 반영했는데 어떻게 반영하냐면 A 받았는데 진로 선택에서 내가 A를 받았는데 A 비율이 50%야. 그럼 그 과목은 1.5예요. 그렇게 반영해요. 근데 B, C 나오면 점수가 엄청 깎여서 4등, 5등 나오는 게 1도 아니거든요. 그 과목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을 떨어뜨리는 효과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그냥 A 나오면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성취도 평가하는 거는 서강대 하나가 유일한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게 입시도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구조가 어떻냐면 자기가 이 A가 몇 개 안 되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 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만점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 계산이. 그 수식 읽어보면 그래요. 수학을 잘 못하셨으면 나중에 고생하실 텐데 제가 참고로 물리학도 출신이라 수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식 보는 순간 야 이건 미쳤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쓸데없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으면 그냥 다 만점 처리인데 굳이 왜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게요. 그런 식이라서 이건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슈였거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참 예측이 용이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 수능이랑 마찬가지인데 전형 방식의 변화,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 선발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전형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된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한 이제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입시 결과 그다음에 뭐 전형 방법을 요약한 건데 2020학년도를 보면은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애들 뽑았냐. 1단계 3배수를 내신으로 걸러낸 다음에 2단계 면접 보는 교과 전형이었어요. 수능 최저 기준 3합6, 3합 7 정도가 걸려 있었는데 입결을 보면은 역시 고대구만. 입결이 높네잖아요. 그죠? 1점대 초반이구만. 입결이 높네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충원을 보면 3명, 빵명, 11명, 1명 충원이 거의 없죠. 이거 다 미달난 겁니다. 사실상 미달이에요. 이거. 근데 학교적 성적이 높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미달라 때문에. 왜 그러냐? 내신 가지고 걸러냈잖아요. 단계별 선발이 좀 무서운 거예요. 단계별 선발이었다. 그 다음에 일괄합선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성적 내려갑니다. 무조건. 단계별 선발 때는 내신 좋은 애를 일단 걸러냈잖아요. 걔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냥. 그 합격자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신으로 3배수 걸러놨는데 충원을 돌려보니까 최저 맞춘 애가 없어. 더 이상 부를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연도에 일괄합산으로 바꾸고 뭐 서류라는 시다꼬랑게 들어갔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일괄합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강화 그리고 재수생도 지원 가능하게 바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명 뽑는데 100명이 왔어. 옛날엔 3배수 걸러냈으니까 30명이 사정 대상자인데 지금 100명이 전부 다 사정 대상자인 거예요. 앞에 놈 못 맞췄어? 뒤에 놈, 뒤에 놈, 뒤에 놈, 뒤에 놈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과학과 중에 2등급 넘어간 학과가 뭐 서문 뭐 이런 거, 한문교육, 한문학과 참 넘어가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간호, 뭐 환경공 뭐 이런 것들 넘어가요. 지구 관련 학과, 지구과학 관련 학과도 막 넘어가요. 2등급까지. 근데 이과 최악의 학과는 가정교육과거든요. 넘어가요 막. 그게 수능 체제가 강화되고 일괄합산이 되면서 충원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입결이 내려가는 거예요. 입결이. 그래서 그게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다 2023학년도에 방식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냐면 최저만 바뀌었거든요. 최저가 완화됐잖아요. 그럼 맞춘 애들이 많아질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서 계속 걸릴 거라고요. 계속 맞춘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입결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냐?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다른 PT에서 이걸 넣어놨는데 그건 까먹고 제가 안 바꿔놨는데 그걸 발표했거든요. 살짝 올라갔어요 진짜. 그래서 작년에 되게 보수적으로 썼어요 제가. 70% 보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학과 낮춰야 된다라고 썼던데 올해는 또 어떠냐? 올해 방식은 똑같고 문과는 최저가 완화되고 이과는 똑같아요. 최저가. 근데 결정적으로 선발 규모가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내신 계산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은 A면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적은 다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옛날 고대식으로 계산한 성적들이에요. 평균 깎아먹는 진로 선택 과목 깎아먹는 성적으로만 계산된 거라고요. 그걸 다 1로 바꿔도 이게 숫자는 다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해 고대 입결 올라갑니다. 올해 제가 봤을 때는. 그 되게 보수적으로 써야 돼요.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입결을 예측할 수 있다. 전형 방식, 최저 기준, 선발 규모, 내신 계산 방법들을 보면 한 3개월 시험 보면 답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입결을 다 공개해요. 이게 경희대가 발표한 입결이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도수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컴공 가고 싶어요. 봤더니 한 1.5 정도가 됐대. 1.8은 인공지능 정도가 됐대. 작년, 재작년 3년치 봤더니 이 성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수점 차이지 거의 비슷해. 근데 경희대는 국수형과만 반영이야. 난 국수형과는 얼마인데? 1.48 정도니까 이거 써볼 만한 거 아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실 거는 이 성적은 도수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정확하게 붙었던 애들 성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은 자기들 입결 높이려고 최초 합격만 발표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최종 합격을 다 발표하거나 평균을 발표하거나 70% 포커스를 발표하거나 이게 성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가늠을 해야 돼요.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최초 합격자 성적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최종 등록자를 보는 게 제일 좋고 한 70%컷 정도를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70%컷 정도 성적을 3년치를 쭉 본 다음에 그 성적 안에 내가 늘 들었다면 그럼 이제 원서 써도 된다. 이 대학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 2, 3년치 규모를 봐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경쟁률 얘기를 정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 전형은 주로 추천 전형이 많아요. 추천 전형이 많다는 소리는 학교에서 이 학생 추천합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추천을 받을 때 학교 선생님이 너 이 대학 이 학과 추천해 줄게 여기 써야 돼 라고 그거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심지어 학교도 그걸 모릅니다. 원서 접수 요강을 보면 요강을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과 추천 공문을 보내는 날짜는 차이가 있어요. 마감하고 나서 발표하거든요. 보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그걸 모르고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전이나 수능 정시 수능 전형은 그렇게 원서 쓰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냥.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과 전형 입결 변화인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내신이 한 2.3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때 원서를 쓰는데 이때 결과를 보니까 최저가 안 바뀌고 교과 100 뽑는 거 똑같고 이름도 거의 비슷해서 작년 입결을 딱 봤더니 최저가 2.5까지 붙었대요. 근데 자기는 한 2.2인가 2.3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때 경쟁률이 10.77대 1인데 지가 원서 쓸 때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겼냐? 2.19에서 끊겨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끊겼어요. 코앞에서. 자동 재수했거든요. 경쟁을 보고 안 쓴 거죠. 경쟁을 안 보고 쓴 거라고요. 수시는 애들이 다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원서 첫날 딱 게시하자마자 무슨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첫날부터 막 해요 그냥. 그냥 해요 진짜로. 정신 나가는 얘기라니까요. 정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옛날 학력고사 때 아니면 수능 때 세대들 요즘 어머님 중에 수능 세대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3살인데 지금. 어떡하지? 6살인데 참 6살인데 어떡하죠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점점 학부모님 모시더라고요. 94학번, 95학번, 이제 98학번인데. 근데 이제 그때도 원서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대자보 붙은 거 보고 경쟁률도 보고 이렇게 원서 쓰잖아요. 아무렇게 넣지 않잖아요. 자기가 점수 정말 자신 있지 않고서야. 경쟁률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안 보고 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원서 쓸 때 입결로 확인해 봤을 때 문제 없었어. 그러면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나중에 그 학과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원서 마감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거예요. 수시는 경쟁률이 이렇게 초반에 오른 다음에 거의 안 오르거든요. 애들이 원서 쓰고 다 잊어버린다고요. 정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요. 근데 수시는 이미 올라갈 때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기다리면 경쟁률 낮은 과가 나옵니다. 기다리면. 그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추천 받을 때 내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는 미리 해야 되고 무슨 과를 쓸 건지에 대해서는 학교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교과 전형이니까 내가 원서 접수를 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학교가 모르고 아니야 이거 교과 추천하면 그 정하고 이렇게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게 날짜가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도 아마 아실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눈치작전 할 수가 있어요. 눈치작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교과 전형은 사실 이게 다고요. 학종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종은 면접을 보냐 면접을 안 보냐 두 가지 정도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 성균관대, 여기도 성균관대가 있죠. 여기 중앙대, 여기도 중앙대가 있어요. 여기 시립대, 여기도 시립대가 있죠. 뭐야? 여기 외대가 있고 여기도 외대가 있어요. 이게 뭐야? 요즘 학종 트렌드가 전형 방식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은 이게 올해 기준인데 내년 되면 또 바뀌거든요. 얘는 참 희한한 대학이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하나는 옛날 이름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지금 카우 뭐 융합형 인재인가 뭔가 그래요. 또 하나는 탐구형 인재인데 지금 카우 탐구형 인재가 그래요. 이름이. 어쨌건 이름을 왜 바꾼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전형 두 개 특징은 학종 두 개 특징은 다빈치형 인재는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끝나는 거예요. 서류 100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두 전형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다빈치형 인재는 아무나 와라요. 아무나 와. 자사, 특목고, 일반고, 나발이고 아무나 와. 그냥 좋은 친구는 뽑아줄 거야 이거고 탐구형 인재는 자사고 와. 과고 와. 외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부 다 자사, 특목고를 우대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전형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중앙대는 그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면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형 특징이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것도 얘들이 설계를 잘못했거든요. 사실은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둘 다 쓰라요. 둘 다 쓰면 봐줄게요. 통상 의미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 그 대학 납치되는 거 싫은데? 난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라는 전형이 구멍 중에 구멍 전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시 납치 전형이라서 그래요. 우수한 여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납치당하니까 안 쓰려고 그런다고요. 거기를. 그래서 일반고 애들도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 대신에 수능 최저 걸려 있어요. 왜 그러놨겠어요? 일반고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는 안 뽑으려고. 근데 맞추면 또 대박이거든요. 그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경쟁률이 반토막이랍니다. 절반이 사라져요. 절반이.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 꿀 빠는 대학이에요. 일반고인데 비교가 나쁘지 않은데 수능 최저 맞춰 2대 지르자 이렇게 돼요. 뭐 그런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면접이 없는 전형은 수시 납치 전형이고 심지어 면접이 수능 전에 있으면 그것도 수시 납치 전형이라서 우수한 애들이 안 쓴다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수능 이후에 면접인 전형을 걸어놓게 되고 보험성 지원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두 개 써라. 두 개 써주면 봐줄게 인 거고 상황에 맞춰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써라. 그래서 통상 이 두 전형의 주전형의 특징은 수시 납치 전형이 납치되지 않는 전형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률상, 입결상, 충원에 도는 거 따져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수시 납치되는 애들은 수시 납치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정말 가고 싶은 친구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수시 납치 전형이 아닌 경우는 그냥 우수한 애가 걸어놓고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을 안 가요.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애는 가고 싶은데 걔는 1단계 통과를 못했는데. 이해가시죠? 그렇게 활용하시고 사실상 붙고 싶으면 두 장 써라 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뭐랄까 좀 편견이랄까.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같은 거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비교과가 좀 안 좋은데 내신이 조금 안 좋은데 비교과로 좀 커버 칠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요. 교과전형은 마지노선을 정하고 쓸 대학들을 무조건 붙을 대학들을 결정하는 거라면 학종은 도전의 개념으로 덤벼셔야 되거든요. 도전. 근데 그 도전의 개념으로 덤빌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신이에요. 내신. 그래서 비교과만 우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쓸 때도 학교를 고를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평균 내신이 얼마냐. 그 내신이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과인데 수학과학이 평균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 아버님 머리 되게 복잡하실 겁니다. 골 때리거든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첫째, 교과 전형처럼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을 보시면 된다 해요. 아까 경희대처럼 도수를 발표하는 대학이 정말 나이스한 대학인데 그 도수를 보면 아까 교과 전형은 1점대 중반 안에 뭐 다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입적을 보면은 앞쪽에 애들이 모여 있다가 듬성듬성 있다가 뒤에 좀 모여 있다가 또 듬성듬성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그 도수 분포를 보면 이쯤 되는 애들이 일반고들이 쓰고 이쯤 되는 자사고 애들이 쓰고 이쯤 되는 과고 애들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걸로 가늠하시는 거예요. 이쯤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일반고라고 꿀릴 게 없다니까요. 일반고도 그냥 1등급 때 그 내신 때 들어가 주면
걔네들 뒤에 자사고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일단 학업 능력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일반고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학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내신 몇 등급대가 학점을 어디 뚫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사실 옛날 얘기라서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전에는 정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되고 나서는 일반고 자사 특목고는 구분하지 얘가 무슨 외고인지 얘가 무슨 자사고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블라인드 되자마자 외고가 망했고 자사고가 망했거든요. 강남적인 고등학교가 망했어요. 강남적인 고등학교 이름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이름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경기고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랬지만 이젠 경기고인지 모르니까 표준편차 보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성평가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등급이 붙었는데 1등급도 붙고 이게 왜 그러냐? 그 4등급 자사 특목고인지 아시겠죠? 근데 단순히 등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저수 평균 표준편차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얘는 누가 봐도 일반고, 얘는 누가 봐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자사고예요. 굉장히. 표준편차가 10 또는 그 안짝이잖아요. 평균 더럽게 높아요. 원점수 96점인데 2등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상은 얘가 더 낫죠. 근데 얘도 얘에 비하면 꿀리지 않다. 저는 이제 이런 애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건 정말 과장해서 표준편차 평균을 잡은 거기 때문에 얘를 든 거예요. 그냥 정말 과장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두 학생 누가 우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B예요. 그냥 저는. 근데 A도 꿀리지는 않는다예요.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꿀리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10명을 평가하는데 한 놈이 1.0, 한 놈이 1.5, 한 놈이 1.0, 한 놈이 2.5 이렇게 0.5씩 차이가 쭉 난다 생각해 봐요. 근데 3.0짜리하고 1.0하고 비교하면은 같은 일반고야. 표준편차 따져봐 똑같아. 같은 일반고 뭐 어디에 눈이 갈까요? 그럼 서류 심사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읽어보기도 전에 일단 내신 먼저 본다니까요. 저희가 이 아까 나왔던 이 내신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사정관들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봐요. 그 편견을 본다고요. 그 편차를 따지고 그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렇게 이걸 따지고 본 다음에 이제 그 분포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향이냐 우하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러니까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평균 표준편을 따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정성평가에 따르면은 이렇게 애들 이 두 고등학교가 얘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꿀리는 건 아니다.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 일단은. 근데 그게 도수를 분표를 발표하는 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니까 아 몇 년 동안 이랬네. 그럼 우리는 대충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가 보여요. 근데 그걸 발표 안 하고 외국에서 평균을 발표하는 대학, 끝선만 발표하는 대학 대표적으로 건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 이렇게 따져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정을 하시되 이게 납득이 되세요? 어떤 친구가 서울대를 지원하고 한양대를 동시에 지원했다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둘 다 지원해서 둘 다 붙었어요. 납득이 되시죠? 우수한 친구인가 보죠. 그죠? 둘 다 떨어졌어요. 납득이 되시죠? 뭐 안 좋은데 그냥 던졌나 보지. 그냥 성적이 안 좋은데. 그죠? 그러면 서울대는 떨어지고 한양대는 붙었다. 이것도 납득이 되죠? 아니 그래 서울대가 더 좋은 대학이니까 그래 떨어졌겠지. 뭐 그리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납득이 되세요? 서울대 붙었는데 한양대 떨어졌다. 납득이 안 되죠? 학종에서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어떤 사례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저 강북의 모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는데 의대 노린 친구였어요. 수시 6장 다 의대 썼는데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불가능 같죠? 가능합니다. 변수가 많거든요. 엄청. 수능 최저 기준 변수, 서류평가에 대한 변수, 지원자들의 수준, 평가하는 사정관들의 컨디션 더 중요해요. 거짓말 같죠? 제가 아는 어떤 사정관은 말하면 곤란한데 그냥 이래요. 아 몰라 내 인생 아니야 몰라 피곤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정관 혼자 안 하잖아요. 혼자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 기준, 면접, 추가 합격, 경쟁자 수준, 그때 경쟁률, 뭐 서울대는 낮은 과 썼는데 한양대는 높은 과 쓰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된다 안 된다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학교 확 낮추면 되거든요. 학교 확 낮추면 돼요. 교과로도 그 대학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대학을 쓰면은 학종도 안정입니다 거의. 근데 그게 좀 대학이 좀 낮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학종은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내가 학종을 쓸 수 있어. 그게 통상 이제 상향 지원의 기회로 쓰는 거죠. 뭐가 갖춰졌을 때, 내신이 갖춰져 있고 비교과가 갖춰졌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그다음에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인 비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설명의 자리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서머스쿨 프로그램에서 말씀 좀 드린다고 하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는 일단 내신이 먼저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선되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으면 비교과가 좀 안 좋아도 저는 대학 원서를 되게 공격적으로 써요. 소위 말해 내신발로 누른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순간 진짜 원서 쓰는 게 너무 힘들다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비교과 활동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할까요?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기억하실 거는 비교과는 자사특목고가 잘 만들고 일반고는 잘 못 만들어라는 건 완벽한 편견입니다. 완벽한 편견이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뭔가를 했는데 학교에서 기록을 안 해줘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그 학교가 워낙에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많이 앵겨야겠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교과 프로그램, 우리도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상의는 안 쳐, 딱 점검만 받습니다. 하는데 이거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활동을 하시면 그거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줘요, 안 해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걔는 그 프로그램 들어라 그러고, 아니요, 그럼 해봤자 돈 낭비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든 자사특목고든 간에 선생님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고 입시 학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냥 좀 간혹 안 좋으신 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하실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놈의 이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워낙에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적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내용을 좀 알차게 적을 필요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일부러 등을 떠미는 데가 자사특목고고, 등을 안 떠밀고 해주면 해줄게 라고 하는 데가 일반고로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사특목고라고 잘 만들고 일반고를 못 만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특목고는 등을 떠미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라고 떠미니까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학업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밀어주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거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자사특목고가 비교가 잘 만들고 일반고를 못 만들,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대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비교과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 이게 답니다. 이제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기 쉬울 때가 없었다니까요. 봉사활동 안 해도 돼요. 독서활동 미친 듯이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자율활동, 여기 계신 1학년 학부모님들은 그냥 중학교 때 학생부 한번 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학년 학부모님들은 1학년 때 학생부 한번 떼보세요. 그럼 읽어보세요. 일단 골자는 내가 이 서류를 읽어봤는데 이게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그림이 그려져. 그럼 좋은 학생부예요. 근데 우리 애가 아니라 우리 남편 얼굴 갖다 붙여놔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둘째 얼굴 갖다 붙여놔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건 별로 안 좋은 학생부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 자율활동. 자율활동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양성평등 교육 들었어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들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 들었어요. 흡연 예방 교육 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적혀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들었습니다. 혼자 했어요? 전교생이 다 한 거예요. 전교생이 다.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율활동의 핵심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전공과 접점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심폐소생술 교육 들었어. 꿈이 간호사야. 그림 그리시죠.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들었어. 꿈이 전기전자공학과.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게 편견이라니까요. 심폐소생술 교육 들으면 뭐 할까요? 이것도 같이 해요. 제세동기. 지하철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제세동기가 뭔데요? 이제 그림 그려주세요. 이겁니다. 흡연 예방 교육 들었어요. 꿈이 의사야. 약사야. 그림 그려주세요. 어떤 내용을 내가 탐구하고 적어야 될지, 그죠? 그러면 흡연 예방 교육 들었어요. 꿈이 교육자야. 그림 그려주세요. 요즘 무슨 캠페인 하고 있죠, 애들? 노담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흡연 예방 교육을 하잖아요. 도대체 흡연율이 얼마나 높길래 애들이, 그리고 이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교육이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실제 아이들 흡연율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탐구 활동해봤다. 그렇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탐구 활동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적어달라. 실제로 어필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통상 일반고가 많이 쓰는 건국대죠. 일반고 2등급대가 많이 쓰는데 건대 사정관들이 자율활동을 안 보더라고. 아는 사정관들은 아니고 이렇게 뭐 일반하고요. 아는 사정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은퇴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 건대 똑같아요. 딱 보여줬더니 딱 보더니 자율활동 확 넘겨. 자율활동 왜 안 봐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 똑같잖아 일반고들. 뭐 그러면서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퍼진 거는 사실은 학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본인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다른 학교는 이렇게 이 등을 떠밀었으니까 하라고 알려주고 프로그램 무슨 막 안 들고 일반고라도 그게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은 그걸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물패가 아니고 꿈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면 방송부 너무 좋잖아요. 관련 동아리 활동.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묻어가면 안 돼요. 그 동아리 활동 읽어봤는데 그게 네 이야기냐 아니면 동아리 활동 전체 이야기냐 따지면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묻어간 거거든요. 네가 거기서 역할을 뭐 했는데 어떤 담당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썼고 어떤 실험 내용을 하고 뭘 했는데 아는 거를 자기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냐면 소재는 정말 좋은데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실험했대 뭐 했대 탐구 보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소재는 좋아.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에. 그다음 진로활동. 1학년 때는 진로활동 대충 적어도 됩니다. 2학년 때부터 좀 다르게 적어야 돼요. 어머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이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계, 저는 이제 물리학도 출신이니까 물리학과야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리학과가 전공이에요? 아니죠. 물리학과가 왜 전공이에요? 아니죠. 물리학과는 물리학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그냥 통틀은 학과잖아요. 진짜 전공은 언제부터 출발이에요? 대학원 석사, 박사부터 출발이에요. 보통 이과는 랩이라고 그러죠. 실험실. 문과는 연구실. 가서 그 연구님 그 교수님 밑에서 딱까리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연구 분야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전공이거든요. 대학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교수님 전공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을 보면 어떤 실험실 또는 어떤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진짜 전공입니다. 1학년 때는 두루뭉술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2학년 때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거기서 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거에 관심이 많다. 컴공이요가 아니라 나는 인공지능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뭘 만들고 싶다. 기계공학은 자동차 공학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적는 게 자기 진로 활동입니다. 단순히 진로 검사를 받는데 A형이고 무슨 B형이고 해서 뭐 MBTI도 아니고 그 다 분량 떼우기예요. 의미가 없다. 공통적인 거.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특이에요. 이게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종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게 내신이니까. 근데 그게 내신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뭐였죠?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스펙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스펙을 쌓은 게 죄가 아니에요. 원래 스펙이 중요했으니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논문 쓰고 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빼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좀 불공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정관은 그대로, 평가 방식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네. 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는 친구를 뽑겠다예요. 학교생활 충실한 친구는 뭐가 좋아요? 내신이 좋아요. 그 내신과 직결되는 게 뭐다? 세특입니다. 세특. 세특이 매우 중요해요. 세특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서브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좀 땡큐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왼쪽에 학업 능력입니다. 학업 능력. 근데 학업 능력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세특은 이렇게 적혀요. 착하고요. 모범적이고 질문도 많이 하고요. 발표도 잘하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요. 성취도 우수한 학생입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 안 나오죠? 모르셨죠? 착하고 모범적이고 질문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성취도 우수한 학생이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근데 변별력이 있을까요? 좀 과하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맨날 앉아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수업하는 맛이 나게 하는 친구다라는 표현이 국어에도 있고 수학에도 있고 영어도 있으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고평가지 학교생활 충실도에서 살짝 고평가인 거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이야기들은 그냥 개나 소나 다 있습니다. 내신 있는 친구, 내신 좋은 친구 개나 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저는요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우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탐구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때 피처링 해야 되는 게 이 독서 활동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뒤에 책 적는 거 있잖아요. 몇 권 뭐 적어도 좋잖아요. 그거 보지도 않는데 그거 원래 있을 때부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별로. 세특이 언급하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궁금해서요. 뭘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나무 위키, 아유, 그건 하수구. 검색은 컴퓨터로 할 수 있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고 익히고 하는 것들은 탐구하는 것들은 도서가 핵심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애가 꿈이 컴공이야. 꿈이 컴공이에요. 미적분을 배웠는데 미적분이 컴공에 어떻게 쓰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떻게 쓰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뭘 찾아봤더니 미적분을 찾아봤더니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랑 편미분 방정식이 있더라. 이게 뭔가 했더니 점성이 있는 유체에 제가 물리학도 출신이라 점성이 있는 유체를 다루는 방정식이거든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그래픽 분야의 물 기체의 흐름이에요. 이게 일반애가 없습니다. 이거 일반애를 구하면요 상 받아요. 왜냐하면 날씨를 100%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일반애가 있으면 구하면. 근데 일반애가 없어요 이게. 특수한 조건에서만 해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어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다루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 편미분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참고해서 막 봤더니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더 베스트를 쓰려면 그래서 이후에 또 호기심을 갖고 편미분 방정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더라. 또 물리학에 나온 전자기장에 나오는 4가지 방정식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그것도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학교 과정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대학교 과정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게 좋다, 쉬운 건 나쁘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탐구가 손이 막 가는 거예요. 못 참고 계속 가는 거라고 계속. 이런 걸 어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필요한 도구가 도서다는 거예요. 도서. 그냥 교양도서 수준으로 언급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목별로 하나씩 있으면 그게 5개 학기가 누적되잖아요. 정말 좋은 세특이 돼요. 과목별로 한 번씩. 근데 그게 주제가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전공과 진도도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되게 많은데 그것도 그 노력도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학 시간인데 컴퓨터 관련해서 시를 썼대요. 굳이? 그냥 문학 수업이라 잘 듣지. 굳이?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면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 같으면 국어, 언어, 독서 얘기할 때 인공지능 얘기할 거예요. 그냥 요즘 인공지능이 글도 써준다는데 문학 작품도 써준다는데 인공지능을 구소설 한번 써봤어요. 뭐라든가 좀 갖다 붙이겠다 그렇게. 근데 이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지적인 호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문학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을 알고 나서 다른 작품이 궁금해서 찾아봤다라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을 찾아봤다 이런 식으로. 그게 비효과거든요. 긴 시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뒤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어요.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뒷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